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수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72년을 살아온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평생 모은 통장과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택시기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건물은 생각보다 웅장했다.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건물 외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어 따뜻한 느낌을 주었고 1층 로비 유리창 너머로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다. 어서 오세요, 정순 어르신. 현관문이 열리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키가 크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함이 배어 있었다. 저는 이곳 원장 김혜진입니다. 민수 씨께서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김 원장의 악수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듯 친근했다. 정순의 굳어있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며들었다. 로비는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다.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고 한쪽 벽면에는 수채화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소파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방은 2층이에요.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어와요. 김 원장이 정순의 팔을 살짝 잡고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순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201호실입니다. 방문이 열리자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까지 갖춰진 방은 마치 작은 원룸 같았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화장실도 개인용이고 응급벨도 설치되어 있어요. 언제든 불편하시면 누르세요. 이렇게 좋은 곳일 줄은 몰랐네요. 정순이 중얼거리자 김 원장이 흐뭇하게 웃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어르신들의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은 6시예요.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김 원장이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남은 방에서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다. 평생 살던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고작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분량이었다. 낡은 성경책, 남편의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 그것이 72년 인생의 전부였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넓은 마당이 보였다. 몇 명의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간병사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그들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민수 말이 맞았나 보다. 여기선 편히 지낼 수 있겠어. 저녁 식당은 1층에 있었다. 정순이 들어서자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집밥 같은 냄새가 났다.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옆 테이블에서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손짓했다. 정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저는 박분순이에요. 여기 온 지 3달 됐죠. 어르신은 오늘 오셨나 봐요? 네, 정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박분수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노인들을 소개해 주었다. 모두 정순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식사 내내 정겨운 대화가 오갔다. 정순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간병사 2명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어딘지 진지했다. 뭔가 일이 있나?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하루 종일의 피로가 몰려왔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김 원장도 친절했고 박분순 같은 동거인들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복도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정순의 잠을 방해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는 걸까?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이미 소리는 멈춰 있었다. 첫날이라 그런가 보다. 정수는 다시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듯한 알 수 없는 예감이었다. 정순이 요양원에서 보낸 첫 주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복도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박분순과도 친해져서 식사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순아, 우리 나이에 이런 곳에서 편히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박분순이 감자탕을 떠먹으며 말했다. 정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발자국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3층에서 일어났다. 정순이 빨래를 널러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3층을 지나게 됐는데 복도 끝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누군가 괴로워하는 듯한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누가 아픈가 보다. 정순이 간병사실로 가서 물어보려던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간병사 이미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평소 친절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 방에서 신음소리가 나서요. 아무 소리 없는데요. 3층은 어르신들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던 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약물 관리에서였다. 정수는 혈압약과 관절염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알약의 색깔이 바뀌었다. 처음엔 제네릭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했지만 복용 후 계속 어지럼증이 생겼다. 간병사님, 제 약이 바뀐 것 같은데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미영의 대답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정순이 약통을 자세히 보려고 하자 재빨리 가져가 버렸다. 가장 이상한 건 박분순의 변화였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식사 때마다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평소처럼 웃지도 않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순아, 여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내가 처음 왔을 때 4층에 살던 김할아버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말 안 해줘. 박분순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처음 왔을 때 식당에서 봤던 몇몇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분들 어디 가셨을까? 간병사들한테 물어봐도 다른 시설로 옮기셨다는 말만 해. 그런데 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 박분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쯤 또다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여러 명이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였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복도를 엿보니 간병사 2명과 원장이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무언가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정수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왔다.
맨발로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며 그들을 따라갔다. 3층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맨 끝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복도 한쪽 모서리에 숨어서 귀를 기울이자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네, 원장님.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박분순 할머니는 어때?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분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다.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고 기록해두면 되죠. 좋아. 그리고 새로운 정순 할머니도 주의 깊게 봐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정순은 숨이 막혀올 것 같았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박분순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박분순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식당에서 간병사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전문 시설로 옮기셨어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인사도 못 드리고 가셨네요.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박분수는 치매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의 이상한 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수는 식욕이 없었다. 혼자 앉아서 미역국을 젓가락으로 휘젓기만 했다. 주변 노인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나도 박분순처럼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양원에서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더 강하게 약을 먹으라고 할 게 뻔했다. 오후에 정수는 혼자 정원을 산책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예전 같으면 평화로웠겠지만 지금은 쓸쓸하기만 했다. 벤치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 새로 오셨죠? 네, 그런데요. 여기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정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확신했다. 이곳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박분순처럼 사라지기 전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정수는 방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일상을 기록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다시 그 습관을 되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을 기록해두기로 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다. 9월 15일. 박분순 할머니 갑자기 사라짐. 전날 밤 원장과 간병사들의 수상한 대화 목격.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계속 써내려갔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놓아둔 일기장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처음엔 청소하면서 옮겨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기장 사이에 끼워둔 머리카락 한 올이 사라져 있는 걸 보고 확신했다. 누군가 몰래 들여다본 것이었다. 이제 들켰구나.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영리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날부터 정수는 이중작전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평범한 일상을 적어두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성경책 뒤편 여백에 작은 글씨로 기록했다. 누구도 할머니의 성경책을 뒤져볼 생각은 하지 않을 터였다. 9월 18일 3층에서 또 신음소리. 이번엔 다른 목소리. 김 간병사가 새벽 2시에 4층으로 올라감. 9월 19일 최할아버지도 사라짐. 어제까지 식당에서 봤는데 오늘 아침엔 없음. 또 다른 시설로 이송이라고 함. 기록이 늘어갈수록 패턴이 보였다. 보통 밤중에 3층이나 4층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고 며칠 후면 그 층에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이었다.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자신도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찾아오지 않는 처지였다. 게다가 최근 들어 자꾸 깜빡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약 때문인지 원래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내가 다음 차례인가? 그 생각이 들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고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나중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 있으면 요양원에 말씀하세요.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요양원에 말하라니 그 요양원이 문제인데 어떻게 말하란 말인가.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뭐라고 신고해야 할지 막막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치매로 다른 시설에 갔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었다. 성경책에 적어둔 기록들도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데 사흘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정순이 점심 후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대학생 같은 청년이었다. 깔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박윤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봉사 오신 건가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처음 뵙네요. 윤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순 옆에 앉았다. 정순은 오랜만에 젊은이와 이야기하게 되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냥 평범해요. 정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윤호의 순수해 보이는 눈을 보니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윤호 씨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벌써 2달째 오고 있어요. 처음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정순의 심장이 쿵 뛰었다. 이 청년도 눈치챈 것이었다. 그분들 어디 가신 거죠? 글쎄요, 직원분들은 다른 시설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윤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윤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왜요? 박분순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랑 항상 바둑을 두시던 분인데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분 정말 치매 아니었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어르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정수는 잠깐 망설였다. 이 젊은이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다. 저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정수는 윤호에게 지난 며칠간 목격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밤중에 발자국 소리, 3층에서 들린 신음, 원장과 간병사들의 수상한 대화, 그리고 차례대로 사라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놀란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어르신, 혹시 증거 같은 건 있으세요? 정수는 성경책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다.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았다. 지금은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봉사자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르신이 못 가시는 곳도 갈 수 있고요. 정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 내일부터 같이 관찰해봐요. 저는 밤에, 윤호 씨는 낮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할 수 있게요. 있긴 한데 요양원에서는 잘 안 터져요. 그러면 이걸 드릴게요. 윤호는 배낭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제 번호예요. 밖으로 나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정수는 메모지를 받아 성경책 사이에 꼼꼼히 끼워뒀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수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내일부터는 윤호와 함께 진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상대가 누구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복도 너머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내일 윤호에게 전해줄 새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윤호와의 만남 이후 정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요양원 생활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다음 화요일 윤호가 다시 봉사를 왔을 때 둘은 자연스럽게 정원에서 만났다. 정수는 성경책에 기록해둔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줬다.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윤호가 성경책 여백의 작은 글씨들을 보며 감탄했다. 패턴이 확실하네요. 3층과 4층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며칠 후에 누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사라지는 분들은 모두 가족이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정순의 말에 윤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도 위험하시겠네요. 아드님이 자주 안 오시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워낙 바쁘니까. 정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윤호는 정순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괜찮아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저희요? 네, 사실 저희 동아리 친구들도 이야기했거든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호의 말에 정수는 놀랐다. 자신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이나 녹음 같은 확실한 증거요. 윤호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보여줬다. 이걸로 찍을 건데 어르신이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윤호 씨가 위험해져요. 저는 어차피 늙었으니까.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겼다. 나이가 많으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어르신이 계시니까 저희가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윤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젊은이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니. 고맙다, 윤호야. 정순이 윤호야라고 부르자 윤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도 할머니께서 제 친할머니 같아요.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윤호는 낮에 3층과 4층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이상한 점들을 관찰했고 정수는 밤에 복도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며칠 후 윤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할머니 4층에 빈 방이 3개나 돼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수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리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공사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방들 문에 자물쇠가 새로 달려 있어요.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분순이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4층에 살던 김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말 안 해준다고. 혹시 그 방들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라진 어르신들의 방일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한번 3층 탐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일이 일어났다. 복도 끝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야. 보험조사관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요.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일 밤, 혹시 자신이 그 대상인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성경책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다. 9월 24일 내일 밤 뭔가 일어날 예정. 보험조사관이 다음 주 온다고 함. 다음 날 윤호가 왔을 때 정수는 급박하게 상황을 전했다. 할머니, 위험해요. 오늘 밤 일찍 주무시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밤늦게까지 남아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드릴게요. 윤호는 작은 호루라기를 건넸다. 위험하면 이걸 불어요. 제가 바로 올게요. 윤호야, 너무 위험하잖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윤호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저희가 어제 경찰서에 전화해 봤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돼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내다보니 원장과 간병사 2명,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가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윤호였다. 그는 약속대로 남아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수는 호루라기를 입에 댔다. 하지만 불면 들킬 수도 있었다. 망설이는 사이 3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정수는 호루라기를 3개 불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곧이어 3층에서 당황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뭐야 이게? 누군가 깼나 봐. 그 순간 윤호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이미 녹화를 시작한 상태였다. 거기 서세요. 윤호의 외침에 원장과 간병사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선명하게 휴대폰 화면에 담겼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원장이 화를 내며 다가왔지만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미 다 녹화했어요. 경찰도 연락했고요. 그때 정순도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왔다. 그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순이 성경책을 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다 기록해뒀어요. 사라진 분들, 수상한 움직임 모든 걸 다요.
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간병사들도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윤호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온 것이었다. 끝났네요. 윤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순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고맙다 윤호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정수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할머니, 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아드님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희망이었다. 민수가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정수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달랐다. 놀람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며칠 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이 있었다. 윤호라는 학생이 연락을 줘서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짜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알고 있어. 그래도요. 어머니 혼자 이런 무서운 일을.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혼자가 아니었어. 윤호가 있었거든. 그때 윤호가 나타났다. 며칠 사이 안 본 사이 더 의젓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윤호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로 다른 세대였지만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 원장과 간병사들은 노인들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가족이 없거나 자주 찾아오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였다. 다행히 실제 피해자는 없었다. 정순과 윤호가 막아선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둘은 정순의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코스모스가 보였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는 무서웠던 풍경이 이제는 평온해 보였다. 사실 말이야, 정순이 입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민수는 깜짝 놀랐다. 집으로요? 하지만 혼자 사시기엔. 혼자가 아니야. 윤호가 자주 와준다고 했거든.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걸.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아들아. 미안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남편의 사진이 있는 거실, 손때 묻은 부엌,
작은 마당의 화분들. 역시 집이 최고야. 정순이 중얼거렸다. 민수가 청소를 도와주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웠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얻었거든. 좋은 것이요? 정수는 창가에 놓인 성경책을 가리켰다. 용기를 얻었어. 그리고 좋은 친구도 생겼고.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민수가 문을 열자 윤호가 서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호야, 어서 와.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윤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고마워. 어서 앉아. 셋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할머니, 그동안 어떠셨어요? 좋았어. 매일 일기도 쓰고 있어. 정수는 새 일기장을 보여줬다. 예전의 성경책 기록과는 달리 이번엔 평범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다. 이번엔 무서운 일 말고 좋은 일들만 적고 있어. 윤호가 웃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게. 민수도 자주 오기로 했거든.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어머니, 윤호 씨한테도 감사드려야겠어요. 뭘요? 제가 더 많이 배웠는걸요. 뭘 배웠다고? 정순이 궁금해하자 윤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걸요. 할머니처럼 용감한 분을 처음 봤어요. 정수는 부끄러워했다. 내가 뭘 그리 용감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해졌어요. 그날 저녁 윤호가 돌아가고 민수도 집에 간 후 정수는 혼자 마당에 앉았다. 작은 화분들 사이로 별이 보였다. 성경책을 펼쳐 그동안 기록했던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다. 무서웠던 기억들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자신이 해낸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새 일기장에 오늘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민수가 자주 와준다. 윤호도 매주 온다고 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펜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보고 있을까? 아마 기뻐할 것이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바람이 불어와 일기장 페이지를 넘겼다. 새 페이지가 펼쳐졌다. 하얀 종이가 앞으로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다음 주 화요일 윤호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이번엔 대학생 친구 몇 명과 함께였다. 할머니, 친구들이 꼭 뵙고 싶다고 해서요. 젊은이들은 정순을 보며 신기해했다. 신문에 나온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는 민망해했다. 내가 뭘 그리 대단했다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한 학생이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든요. 정수는 젊은이들을 바라봤다. 진지하고 순수한 눈빛들이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용기 내는 거야. 네, 할머니. 젊은이들의 대답이 밝았다. 정수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윤호 친구들을 만났다. 참 좋은 젊은이들이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무서웠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